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성경 읽기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지난번 4번째 구약 총괄적인 강의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침묵시대 내용에서 좀 더 보완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족보를 쭉 다시 한번 보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나서 방랑하게 되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은 후에 셋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이 태어나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잇게 되죠. 셋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한 아담 이후에 1000년 정도 아담은 930살까지 살고 죽었는데 노아가 있고 그 사이에 에녹이라는 사람 중세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900살 여전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는 노아의 홍수 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에서 8명이 방주에 탔었죠. 8명이 그때부터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셈이 노아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데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시대의 주요한 내용인데 창조시대의 4가지 중요한 이벤트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바벨탑은 이제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족장시대로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인데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금의 바벨론 지금은 이라크 지역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조카인 롯이죠. 롯이 결국은 오다가 이제 각각 이제 재산과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롯은 좋은 땅을 갔다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두고 왔는데 거기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면서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대를 이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죠. 롯의 큰딸의 후손들이 생긴 족속들이 모압족이라고 그러고 암몬 족속은 둘째 딸이 이제 후손들이 만든 족속이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왕국시대 후반에 이제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종족들 중에 하나로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종족으로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에서가 맞이고 야곱이 둘째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을 팔면서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의 계보를 잇게 되는데 그때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쫓겨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아들은 레위족, 레위, 유다, 요셉, 베냐민 정도인데 레위는 제사장으로 12지파의 배분을 받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입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이제 야곱의 계보를 이어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요셉은 이스라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수를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베냐민 이제 막내 아들이고 베냐민의 후손이 사울 왕이 되고요. 레위의 후손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에서 후손이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유다의 후손 중에서 라합이라는 희생
또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영광을 누리죠. 기생라합, 그 다음에 룻, 이방인의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로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과부가 되었다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지로 돌아와서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된 종족의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죠. 침묵 시대에 있었던 왕국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BC 400년경에 페르시아가 근동 지역을 지배하다가 331년에 헬라, 그 다음에 146년에 로마 시대가 오게 되죠. 그래서 헬라가 구분이스하고 로마가 이제 등장하면서 중심 지역 이외의 어떤 근동 외곽 지역에 대한 그 지배력이 약해지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한 100년간 독립을 얻게 되는데 그걸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정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시기는 알렉산더가 헬라를 통일시키고 헬라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던 331년이고 한 10년 정도 이제 헬라 황제로 존재하다가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헬라가 3개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166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와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과정은 146년에 로마가 포이니 전쟁, 2차 포이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이제 로마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가 그 당시 로마 3도 정체의 멤버 중에 하나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함락을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헤롯 대왕, 이제 여기 에치와는 할아버지 헤롯이고 에치투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인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사실 마카비 정권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에돔 지역에. 근데 이제 이때 아버지 헤롯이 폼페이우스와 협력하고 마카비 정권에 배신을 하면서 협력해서 예루살렘 함락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래서 로마는 폼페이우스는 아버지 헤롯에게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주게 됩니다. 사실 1차 3두 정치는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세 사람이죠. 그때 결국은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게 되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죽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권력을 잡지만 오래 유지하지는 못하고 브루투스한테 결국 독살되죠. 독살된 직후에 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는 마카비 정권의 후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헤롯을 죽이니까 아들 헤롯 대왕은 그 로마로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있어. 로마로 도망간 헤롯 대왕은 그게 아직 대왕은 아니었지만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 같은 그 로마 중앙정부 유력 인사들하고 친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43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반란이 안토니우스가 헤롯 대왕을 데리고 와서 37년에 정벌을 하게 됩니다. 다시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많이 나오는 헤롯 대왕이 명세상부한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하고 레피두스하고 2차 3도 정치 멤버였는데 결국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다 두 사람을 진압하고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되죠. 여기서 좀 재미있는 역사적인 얘기가 카이사르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동맹을 맺고 이제 연인 관계가 되었다가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하고 연인 관계가 되어서 마지막에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를 이제 죽일 때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로 도망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의 대군에 이제 패전함으로 인해서 2차 3부 정치가 종지부를 짓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죠.
헤롯 계보를 좀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헤롯, 아버지 헤롯은 마카비 정권의 이제 분봉왕이었다가 아버지 헤롯이 폼페이우스에 협력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데 도움을 중보해내서 로마 통치하에 예루살렘 지역 통치자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와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난 직후까지 이 지역을 통치했을 때 예수님 통치 소식을 듣고 유아 학살령을 내리고 했었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 이제 오신 직후에 죽습니다. 그 유아 학살령을 피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켈라오 헤롯이고 두 번째가 안티파스 헤롯, 세 번째가 빌립 헤롯이었는데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 가장 중심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 빌립은 갈릴리 북동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통치하는 이제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워낙 폭압 정치가 심해서 계속 그 지역에 반란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아켈라오를 물러나게 하고 그 지역에 로마 시대 직접 통치자를 보내서 통치하는 총독 직할 정치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총독이 왔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재판받을 시기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지역의 통치자들은 빌라도 총독이 유대 지역을, 안티파스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빌립 헤롯이 갈릴리 북동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안티파스와 빌립은 이제 분봉왕이었고 빌라도는 로마가 직접 보낸 총독이었죠. 마지막 예수님 재판 직전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회피하려고 이제 갈릴리 출신인지를 알고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와 있었던 안티파스 헤롯한테 예수님을 보내줘. 너 보고 재판해라. 안티파스가 몇 마디 물어보고는 그냥 다시 보내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걸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 것은 이게 사실 400년 사이에 엄청난 제국의 변화가 있었죠. 헬라 제국이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생겼는데 헬라 제국이 생기면서 사실 이 당시에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이제 헬라 철학 같은 것이 이제 하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1차적인 기반이 마련되죠.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신약은 전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로마 시대로 바뀌면서는 로마는 헬라 시대보다 더 많은 영토를 지배하게 되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이제 근동 지역에서 유럽 지역까지 모두 그 로마로 연결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다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기반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구축되었던 거죠. 알렉산더가 급격하게 빠르게 이제 제국을 형성하고 빨리 죽었다든가 이런 그 후에 아주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제국이 생성되고 바뀌는 걸 쭉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상당히 역사적인 진행을 서둘러서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사실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10년 만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렉산더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판단하셨으니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냐 하고 막연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예수님을 다시 또 재림의 왕으로 오시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를 알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구약의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침묵시대에서 로마시대, 헬라시대의 변화에서 재미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그 시대 이스라엘의 관련성이 어떻고 이런 것도 좀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로마시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로마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한 6부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황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사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은 그 로마 시대에는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진짜.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디, 티벳이나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골짜기, 물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긴 했겠지만, 로마가 별로 관심도 없는 지역이고, 그 빌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잘 성과를 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데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런 문화적,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어땠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넷플릭스 로마 시대가 참 좋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